가깝고도 먼 거리. 교수님 이거 같이 있으신. 네네. 좀 돌리시고. 이거 바로 해도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우리 저기 석사 박사 학생들이라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네네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롤은 거기서 하실 건가요? 네.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컴퓨터에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럼 제가 아니, 그냥 네.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여기 네. 선생 자료니까요. 보시고 자료를 얘기를 해주시면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죠. 우리 저기를 뭐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의 재정분석기획 부장님이십니다. 부장님은 지금 재정정보원에서 물론 그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행안부랑 또 지방 재정학회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 성과관리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또 뭐 많은 중요한 재정 분야 또 이 국가회계 통계 분야에 논문을 발표하고 계시고 또 저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스테타에 대해서 책도 많이 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GFS 기준에 의한 국가재무제표 개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박사님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안 되는가 보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성호입니다. 원래 이 분야는 또 우리 김보환 교수님께서 훨씬 더 권위자이신데요. 저는 최근에 든 생각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주로 GFS, PSDS, SMA 쪽에 이제 국제 거시 통계 기준을 주로 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2012년에 이제 GFS가 최초 드래프트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GFS가 2014인데 그 전에 이제 2014 나오기 전에 2012 드래프트 나올 때 한국어 번역하면서부터 거의 이제 만 한 9년 정도 제가 이제 GFS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연구원에 가기 전에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용역을 받아서 이제 과제를 수행했는데 최종 발표 날 2014 드래프트가 나와서 다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은 제가 한글 파일이 있긴 한데요. 조세현 홈페이지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FS 2014가 필요하시면 제가 본문이랑 부록이랑 책은 가지고 있고 파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가 2000년도의 초기에 이제 재무행정 시간에 배웠을 법한데요. 이제 3+1 재정 개혁을 했죠, 한국이. 그 중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죠. 근데 외국말로 하면 이제 중기 재정 계획인데 그게 들어왔었고요. 근데 과거에 그게 없었냐 하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그게 사실은 이어왔던 게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게 이제 탑다운 예산 제도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관리 이제 예산이랄까요? 성과평가, 성과관리주의라고 해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D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D브레인하고 또 보조금 관련 이제 이나라돔이라고 있는데 그 세 개를 통틀어서 이제 3+1 재정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들어왔던 게 주로 주된 어떤 회계 기준이라고 할 게 이제 결국은 발생주의 회계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그렇게 연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과 지방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서로 넘겨주시죠. 중앙과 지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행태를 보면 통상적으로
중앙정부가 먼저 도입하고 지방이 도입하는 건데 회계 기준만큼은 오히려 지방이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기는 2007년도에 실제 도입됐고 중앙은 2009년도 했지만 좀 유예를 둬서 2011 회계년도부터 이제 국가결산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되었던 게 다양한 논의들이 됐는데 유형성 쪽이 가장 이제 논의가 됐었고요. 그때 이제 주로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약간은 회계학자들이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도 있는데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보면 원가 관리도 가능하고 다 막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무식한 사람들 표시를 했었죠. 근데 실제 그때 진단했던 게 썩 틀리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때 여기서는 안 썼습니다만 다른 글에 제가 좀 썼던 게 있는데 이 호주에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ABC라고 하죠. 원가 관리도 되는 쪽으로 시스템이 개발되다가 이제 포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라 할까요? 직접법에 현금 후림표도 쓴다고 했었는데 조금 포기가 됐었죠. 그래서 조금 논의를 조금 다른 것으로 이제 빗나가서 좀 했던 것 같은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자산과 부채 정도 산출하는 거 또한 기존에 터치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준들을 만들었던 거는 일정 부분 성공했는데 과연 그게 유용한가 하는 생각을 이제 계속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기존에 했던 게 스타트는 이렇게 됐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지만 그 목표를 구현하지 못했던 거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있었는데 조금 새로운 방식의 뭔가를 좀 도입해보면 어떨까 이게 이 글의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랄까요. 그래서 외국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해서 이제 본 거고요. 조금 더 올라가 보시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약간 히스토리가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정확히는 못 썼습니다 하면 지방 재무제표를 보면 201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 정부에게 들었다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면 그때 용어는 그 차액이란 말을 썼거든요. 차액이란 말을 썼는데 그게 중앙정부가 맞추다가 보니까 재정 운영 결과를 쓴 겁니다. 그래서 지방은 사실 오히려 더 잘했거든요. 지방은 플러스일 때 흑자고 마이너스일 때 이제 적자였는데 중앙이 통일시키자라고 해서 밖에서 현재로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상하게 오히려 변했죠.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외국에는 그럴까라고 봤더니 외국은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14년부터 주장했던 게 왜 마이너스를 흑자라고 할까? 빨리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학술대에서 그게 문제다라고 막 시그널이 갑자기 바뀌어서 큰일 났다고 하는 분들이 학교에 계신 분이 얘기길래 이거는 큰 문제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직접 말을 해주고 싶었으나 아직 말은 못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유용하다는 게 뭘까? 그게 그럼 규범적으로 유용한 건가? 아니면 주관적인 판단일까? 이게 뭘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왜 자꾸 유용성 얘기를 왜 자꾸 할까? 그러면 해외에 있는 뭐 혹시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버그만 이런 분들도 지금까지도 유용성 얘기했는데 이게 뭐지? 라는 얘기 해봤는데 그래도 그런 나라들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 맨 처음 만든 국가결산 보고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근데 거의 1500페이지. 저는 매년 봅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1500페이지를 읽을 수도 없죠. 봐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정부 얘기 들으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사실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외국에 봤더니 주로 한 200여 페이지, 많아봤자 300페이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치면 뭐 페이지가 많아서 좋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는 표만 보여줄 것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뭔가는 좀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2018 회계년도부터 뭐 보셨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국가결산서 맨 앞쪽에 보면 미국에 말하면 시티즌 가이드라고 하고요. 영국 같으면 스냅샷이라고 하는데 이제 결산서 요약서 그거를 2018 회계년도 만들어서 이제 원래 3년째 만들어서 이제 조그마한 브로셔로도 보내주고 결산서 1500페이지 맨 앞쪽에 칼라로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매년 만드는 작품이고요. 보시고 싶으면 우리 정보원에 오시면 알기 쉬운 국가 살림 국문 영문 웹툰에서 제가 매년 만들어서 이제 근데 그걸 보시면 그냥 시티즌 가이드 비슷하고 스냅샷 약간 중간 정도라고 만든 작품이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서 제가 매번 고민하는 게 이걸 왜 만들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티즌 가이드를 잠깐 보면 이렇게 경제 트렌드도 보여주고 참 그런데 그거는 제가 기재부에 건의를 했으나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위험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길래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약간 이제 사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본 연구는 왜 시작이 됐냐 하면 우리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는 일반 기업과 달리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또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 정보를 통해서 효율적 재정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 좀 더 나아가 국제적 국가 간의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참 잘 안 되다가 보니까 조사연구원에서 매년 재무제표를 가지고 또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왜 만들고 있을까? 그럼 다른 나라 어떻게 할까?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GFS 기준이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대 분영표 다 있거든요. 그쪽에서 좀 벤치마킹을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산도 현재는 우리가 이제 정부 같으면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 시설, 지방 같으면 중간에 또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게 유용한 정보인지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뭐 금융부채 이렇게 나눠보고 또 우리가 혹시 뭐 여러 가지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채무도 보면 뭐 금융성 채무, 적성 채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이게 그렇게 의미한가? 좀 더 유미하려면 국내외로 구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약간 담론 제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요. 그 바로 위에 그것만 한번 다음과 질문해보는 그 바로 위쪽에 네. 그래서 그냥 약간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실제 발생주의 기준이 규범적으로 유용성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 유용성이 있는 것인가? 실제 근데 만약에 유용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국제 기준을 좀 벤치마킹 해봐서 바꾸면 어떨까?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자 GFS는 약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세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부적으로 안 썼습니다만은 GFS 86이라는 게 있죠. 보면 국가채무 D1 산출 기준이 GFS 86 기준이라고 이야기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6 기준하고 또 연계되는 게 뭐냐면 SNA 같은 68년도입니다. SNA 68 버전이랑 GFS 86 버전이랑 동일한 거고요. 두 개 다 현금주의 기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벽히 이렇게 풀어낼 수 없다 보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정부에서 보면 한 2, 30년 전에 이제 발생주의를 도입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국제적으로 기준이 없다라고 만든 게 GFS 2001 버전입니다. 2001 버전하고 이제 정확히 대비되고 있는 게 SNA 1993년 버전이고요. 그래서 매년 한 15년 단위로 이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정부 부문에서도 발생주의가 도입돼서 그때 SNA도
68에서 93으로 개편했고 또 GFS도 86에서 2001로 개편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국제 수지라든가 SN이라든가 약간의 뭐가 조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GFS 2014입니다. 2014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법으로 말하면 민법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하다 안 되면 우리 법에는 뭐 민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행정기본법이 통과가 돼서 행정법에 대한 모법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뭐 하다가 안 되면 민법을 준용하라는 것처럼 그게 GFS입니다. 정부 재정 통계 관련된 바이블이 GFS입니다. 2014가 그 중앙에 서 있고요. 또 약간 하나 브랜치에서 말씀드리면 TSDS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요. 이제 GFS나 SNA의 포괄 범위는 일반 정부입니다. 일반 정부는 좀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다음 비영리 공공기관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 중에는 이제 사회보장기금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 포함되면 공공부문인데요. 여기서 약간 또 안 적힌 내용을 약간 뭐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리면 PSDS에는 포괄 범위가 D1에서 D4까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잘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D1, D2, D3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 채무라고 하는데 D1에는 국가 채무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채무도 포함이 돼서 약간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하고 싶은 얘기는 재정법상 국가 채무라고 정확히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D1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D1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그게 좀 구분해야 돼요. 그다음에 D2는 일반 정부고 D3는 이제 일반 정부에다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겁니다. 근데 PSDS 보면 D3에서 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D4가 되는 겁니다. 근데 D4에 있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신 적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GFS 86이 아까 말한 D1의 기준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주의 기준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쓰는 게 이제 86이었고 근데 우리는 그럼 왜 지금 또 86을 쓰고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발생주의 예산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예산 체계를 배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 프로그램 예산 체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보면 조금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을 거는 같은데 예산에는 보면 크게 12대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 살림 개요,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보면 우리나라 예산은 12대 분야에서는 얼마다라고 하는데 이게 뚱딴지 같이 갑자기 예산 프로그램 예산 체계 딱 들어오면 16개로 바뀌어요. 16개 예산 분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9 회계년도까지는 16개 분야 69개 부문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 들어와서는 뭐로 바뀌냐면 16개 분야 75개 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소관 부처가 있고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세부사업, 내역설이 가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렸냐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 예산 체계를 들어와서 뭔가는 잘한다고 하고 성과 관리 잘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과평가원 또 기준은 단위 사업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가 써놓은 글이 있는데 뭐 포브링 머니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서 피지컬 리폼 인 사우스 코리아 치면 약간은 기재부가 싫어할 내용들 제가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GFS 이제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그 세 가지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16개 부문이 태생이 GFS 86에 있는 걸로 태생이 됐다. GFS 86 기준의 정부 기능별 분류 그러니까 코포그라고 하는데요. 정부 지출을 기능별로 분류했는데 보면 14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14개를 가지고 우리 16개로 만들었다라는 건 정도는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들어보셨겠습니다. 브론달도 있고 뭐 여러 개 많은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걸 이럴 줄 알았으면 도입 안 했을 거다는 이야기를 슬쩍슬쩍 하기도 하고요. 발생주의 예산을 하는 데다가 직접 물어봤어요. 저는 외국에서 만나니까 사실은 하는데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약간 부정적 시그널이 있는데 거긴 이렇게 적기는 좀 못해서 이게 학회지라서 약간은 돌려서 이제 그렇게 쓴 거고요. 이제 넘어가시죠. 기존 연구에서는 뭐 주로 외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다. 그다음에 주로 책임성 차원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래서 약간 더 규범적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맨 밑에 당시 발생지 필요성에서는 크게 이제 이거는 세 가지로 좀 나눠지고 있는데요. 실제 크게 뭐 많이 진척됐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약간 위험한 말을 썼습니다. 2라운드는 재정학자들이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1라운드는 맨 처음에 초기에 버전을 만드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학자들 힘을 빌린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재정학자가 재정학 관점에서 조금 변모시켜 나가야 되는 게 어떨까? 그 체계가 GFS 체계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죠 이제. 약간 학생들이 이제 조금 이해를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GFS라는 게 이제 국가 간 통계를 위한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국가 간 통계를 만들다가 지금 이제 발생주의 기준으로 이제 기준을 이제 해서 GFS를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저도 길게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무나 부채 같은 거를 통계를 비교를 하려면 뭔가 같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기준이 이제 GFS다. 네, 맞습니다. Financial Statistics에 대한 네. 지금 교수님 정확히 잘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GFS는 정부 부문이라고 하는데, 정부라고 여기서 정부는 일반 정부입니다. 일반 정부의 국가 간의 재정 상태를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한 하나의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적으로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될 수 있고요. 효율적 재정 관리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전이지만, 두 번째는 국가 간의 비교 가능성을 충분히 담아낸 국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아까는 왜 또 이제 PSDS라는 게 있잖아요. 그 PSDS 그러니까 공공부문 부채 통계. 정보원에 오시면 제가 또 번역서 만드는 거 있거든요.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 하나의 국가가 디폴트 상태가 되니까 옆에 국가까지 이제 도미노 현상을 막 넘어가니까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려면 일반 정부 봐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기업을 포함해서 공공부문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논리는 우리나라에 가장 잘 적합한 이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같으면 이제 중앙정부 아니면 지방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공기업으로 부채를 충분히 떠넘길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수자원공사 같은 것도 있고요. 강물공사 같은 거 해서 그냥 자본 잠식을 만들었죠. 일개국의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짓을 했죠.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인천에 사신 분도 있어요. 인천에 옛날에는 은하모노레일이라고 했었는데요. 은하모노레일이 지금은 바다열차로 바뀌었지만 어떤 비입을 했냐 하면 사업은 하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지방 공기업에 부채를 넣어야 되는데 부채를 넣으려면 자산이 있어 부채를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땅을 줘서 그만큼 자산을 늘려서 부채를 그만큼 늘린 게 인천 바다열차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지금 흉물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좀 봐야 된다는 PSDS는 되게 공감합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이제 본론 들어와서요. 이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상태표가 있고 운영표가 있고 순자산 변동표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쪽이 좀 타겟팅을 했어요. 왜냐하면 순자산 변동표는 뭐 조금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뭐 유사한 것 같았고요. 상태표하고 운영표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교해봐야 된다. 요거는 나 배우실 것 같으니 이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학회지는 이제 표하고 그림을 영어로 쓰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차 대조표 이제 상태표는 우리 말한 대로 이제 뭐 자산이 있고 또 부채가 있고 순자산 개념을 이렇게 나가는 건 요거는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이거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이제 운영표도 마찬가지. 이제 실제 수익과 비용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독특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만들 때 이 만드신 분하고 제가 약간 이야기를 해봤더니 정부는 비용이 더 중요해라고 해서 비용을 먼저 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은 좀 이상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냥 주장했던 건데 빨리 수익에서 비용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는 왜 그러냐 하면 42.9라고 돼 있는데 일반 회계학적으로 이게 플러스인데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아까 지방에는 아까 운영차익이라는 썼던 말이 오히려 좀 타당했다고 하는 말이 지방이 잘하는 것도 좀 있는데 오히려 따라하다 보니까 잘못했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넘어가시죠. 이것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제 운영편은 이제 보면 이제 뭐죠? 기금이냐 부처냐 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인지 기금 부처는 좀 다르긴 한데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순자산 변동표도 뭐 그렇게 여기선 크게 다루지 않는데 그냥 이것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제 뭐가 보냐면 이제 현행 국가 재무제표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왜 아까 86, 2001, 2014를 왜 자꾸 말씀드렸냐 하면 예산은 GF에서 86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고 결산은 현재는 GF에서 2001을 따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한글 번역 작업을 하고 기재부에다가는 2014로 개편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해라라고 이제 보고서 하나 써준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가만히 보면 뭐가 잘못했었냐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또 일부 뭐 그때 관여했던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 기업 회계에 너무 천착한 나머지 국제 기준은 거의 참조하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예산 체계 만들 때는 그 몇 분이 참여했던 TF에 참여했던 분들은 86을 따랐다는 게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것 만들 때는 약간 GF에서 2001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제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약간 이상한 것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왜 그러면 그때 이런 기준들을 왜 안 따랐을까 하는 생각은 뭔가는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는 게 이게 그때 우리나라 정서상에는 굳이 뭐 GF에서 그렇게 중요해라는 그런 아마 인식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정도는 한번 새롭게 보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넘어가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큰 틀에서 쭉 넘어가 보시면 마지막에 넘어가시면 이제 표 하나 정리된 게 있거든요. 지금은 나라별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준 거고요. 페이지로는 일단 테이블 2번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림 12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 쭉 내용들을 제가 이제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 이게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좀 더 여러 날을 더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뭐 하는 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크게는 보면 이제 발생주의 기준에 예산을 쓰는 나라 아니면 발생주의 예산을 쓰지 않지만 발생주의 결산만 쓰는 나라 이렇게 주로 나눌 수 있는데 뉴질랜드, 호주, 영국이 이제 발생주의 예산까지 쓰는 나라고 예결산을 같이 쓰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은 발생주의 결산만 쓰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상태표인데요. 상태표에 보면 이제 자산과 부채가 나눠지는데 우리는 말하면 이제 뭐 유형자산, 일반 유형자산 뭐 이렇게 사회기반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는 건 뉴질랜드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을 보면 이 나라들이 발생주의 예산과 계산을 같이 쓰는 나라인데 거의 대부분이 완벽히 흡사하지는 않지만 거의 흡사하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완전히 흡사해요. 이게 보면 이 나라들이 조금 그 코포그도 보면 코포그 A라고 해서 자기들이 똑같은 걸 맞춰서 A를 붙여서 쓰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 그럼 이 나라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국가 간의 비교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준조차도 거의 여기랑 흡사하다 하는 생각을 보면 대비슷해요. 뉴질랜드 그다음에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는 완전히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재밌게 제가 봤고요. 좀 넘어가시죠 이제. 그다음 테이블 3에 가시게 되면 이제 운영표거든요. 운영표도 보면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죠. 다른 나라들은 순서가 수익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비용부터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한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독자들한테 훨씬 더 유의미한 정보를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맨 처음 하신 분은 감사원 출신 그분이 지금 뭐 이름은 대충 아시겠지만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때는 비용이 더 정부 쪽이니까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거야 막 이러는데 저는 여기까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빨리 좀 바꾸자. 그래서 이두 개만 좀 바꾸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 4를 한번 보실까요? 네, 표 4는 보게 되면 이게 재무제표의 보고 실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주로 봤더니 좀 재밌는 게 한국은 이제 중앙지방이 따로 하지만 미국 같으면 이제 연방으로 하고요. 뉴질랜드는 봤더니 조금 더 재밌어요. 공격까지 같이 하는 커버하고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고 조금 확장해서 하는 게 조금 특색이 있었다는 것 같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맨 나중에 도입을 했는데 어찌 보면 발생주의도 근데 왜 이러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정도는 뭐 우리 김봉 교수님 내일 주장하시는 우리 발생주의 예산도 지금 정도는 한 번씩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데 아마 기재부 재정 당국에서 아마 못 한다고 할 확률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발생주의 예산도 한번 지금 정도는 터치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뭔가는 조금 예산과 결산이 같이 가는 건데 조금 거기서 빚어지는 좀 한계 때문에 유용성 자는 조금 덜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춘 거는 재무제표를 과연 어떻게 좀 개편해 볼까라는 이야기에서 이제 GFS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자 여기서 말하는 기간 단위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한국은에 자꾸 제도 단위란 말을 써서 이거는 기간 단위로 다시 정정을 했는데 제 혼자 정정을 한 건 아니고요. 조세호 군이 있을 때 재정 여러분들 뭐 회계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해서 이거는 제도 단위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이름을 바꿔서 2014 한글판을 냈었는데 여전히 한국인에서는 제도 단위라는 말을 쓰는데 그 쓰는 제도 단위가 기간 단위라는 말인데 전 제도 단위라는 말을 저는 이제 수긍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표를 한번 보시죠. 상태표 뭐가 다른지 이게 이제 상태표거든요. 상태표 보면 비금융자산이 있고 금융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그래서 기초 기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심플하죠. 근데 이것을 지금 재정 당국에서 매년 만들어서 IMF 보고를 하거든요. IMF 보고를 하면 IMF에서 무슨 결과물이 나왔냐면 GFS 이어북이라는 게 나와요. 그 IMF 이 라이브를 들어가시면 GFS 이어북이라고 치면 우리나라 말하면 국가재정통계 영감 이 정도. 그래서 매년 발표해서 국가별로 쭉 리스트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6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GFS에서 이제 그 자산 할 때 이제 코드가 6번이라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운영표 현금은 표시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보여준 건 상태표는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되는가 보여줬다면 이제 운영표에서 두 가지 나눠집니다. 이것은 이제 참 재밌는 건데 이제 14를 한번 보실까요? 그림 14 나올 수 있던데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 하면 이제 두 개 다 이제 운영표입니다. 운영표인데 왼쪽에 있는 운영표는 발생주의 기준의 운영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현금주의 기준의 운영표입니다. 그래서 수정 발생주의 쓰는 나라에도 이 지표를 쓸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GFS 기준에 는 좌측에 있는 그림은 재정 건전성 관리에 타겟팅 오리엔트 됐다고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부 차원 유동성 관리 차원에 매우 유용한 지표이다라고 써서 이거 두 개 같이 활용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좌측 게 주로 많이 쓰긴 한데요. 우측 거도 병행해서 쓰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금 유동성 관리 차원은 상당히 중요하거든. 딱 보면 거의 대별이 돼요. 앞에다가 시드만 붙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에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우리는 뭐를 고민해 봐야 되냐 하면 지금 아까 말한 수익에서 비용을 뭐 비용에서 수익을 빼든 어찌 보면 재정 운영 결과잖아요. 재정 운영 결과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순운용 수준이냐 이제 총 운용 수준이냐에 따른 건데 여기서 다시 뭘 빼냐면 비금융 자산을 어떻게 투자했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보면 순융자 순차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국제적으로 쓰는 건전성 지표는 순융자 순차입이 가장 기준 지표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여기 LLB입니다. LLB. 네. Net Lending and Borrowing.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흑자고 마이너스가 되면 적자입니다. 이게 가장 디폴트로 쓰는 국제 간의 비교 가능한 지표가 NLB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뭐로 되면 CSD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딱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건데 제가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렸어야 되는데 잘 못 그려. 여기 딱 대치되는 걸 보여. 앞에 보면 이제 C가 붙었다는 캐시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보여줬냐 하면 이제 각 국가들이 과연 수익에서 비용을 창출해서 그동안 투자한 걸 빼면 실제로 흑자인가, 실제로 적자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나라에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될 게 뭐가 들어있냐면 수익에 사회보장성 수익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은 사회보장성을 제외한 순융자 수익 차입을 한번 산출해 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하나 남은 과제고요. 그거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정부 수지 보면 통합재정 수지가 있고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가 있고 관리재정 수지가 있잖아요. 뭐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관리재정 수지는 사실 한국에만 아주 독특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어떤 유사하게 쓴다면 사회보장성 기금에 대해서 수익과 지출을 제거한 순윤자 순차입을 뽑으면 완전히 정확한 자료가 아닐까라는 제가 항상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보건 GFS 이어북에 보시는 NLB는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는데 그 바이어스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봐야지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지금은 그렇게 경계가 없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는 항상 통합재정 수지는 플러스였고 관리재정 수지는 마이너스였는데 최근에는 통합재정 수지까지 마이너스였으니까 저는 이참에 그러면 관리재정 수지가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건 이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보려면 LLB를 보는 게 국제적으로 맞는데 국제적으로 단순 비교하면 상당히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NLB랑 CS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GFS에서 이제 사장 부록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수지에서 우리는 말하는 재정 수지에서 뭐 이자를 감안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는 기초 재정 수지라는 것도 좀 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 이제 학생들이시니까 이제 뭐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같으면 기초 재정 수지도 앞으로 논의가 많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을 반영한 구조적 재정 수지도 상당히 앞으로 각광에 받을 건데, 적어도 기초 재정 수지와 구조적 재정 수지를 좀 잘 활용하면 좋은 논문 쓰는데 아마 상당히 유미한 접근이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NLB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럼 앞뒤가 틀리잖아요. 수미상관이 안 맞잖아요. 이게 GFS가 효율적 재정 관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해결을 말하면 내부 통제를 잘하고 외부적으로는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이어스가 있다는 게 한국이 독특한 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이제 실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재정 운영표가, 정부 운영표가 보면 좌측에 있는 게 있고 우측에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NLB 쪽 그림이고 우측이 이제 CSD 그림인데요. 크게는 재정 관리는 건전성도 중요하고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좀 관리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좌측에 있는 그림은 롱텀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 이제 매뉴얼에 적어 있는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 재정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현금 원천 및 사용표는 일반적으로는 현금주의 기준을 사용한 나라 쓰지만 실제 발생주의 센 나라도 상당히 유의미한 기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비교 가능성,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보면 좋은데, 실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게 국제 비교 가능성도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가지고 써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답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GFS 이어북에 보면 7번 테이블이 사실은 정부 개인별 지출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코폭으로 제가 뭐 여러 가지 글도 좀 썼는데요.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아젠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GFS는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SNA 기준의 GFS가 있고요. GFS 기준의 이제 코폭가 있는데요. 이제 SNA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SNA 현재 2008 버전이죠. SNA 2008의 기준에서 OECD 기준에서 정부 기능별 분류를 보고하고 있고요. 그럼 재정당국에서는 GFS 기준에 이제 코폭을 분류해서 보고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OECD 보고한 코폭 자료를 보면 아까 말한 코폭은 10개 기준이거든, 분야. 아까 말씀드린 GFS 86은 14개 분야고 2001부터는 10개 분야거든. 10개 분야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재정당국에서 하는 거는 아직까지 10개 부분은 산출은 2014년부터 했어요. 제가 그때 가서 했는데 아직까지 이역을 보게 되면 총지출밖에 안 해요. 그래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말은 재정 통계 강국이라는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2016년에 제가 이제 연구 과제를 하면서 뭘 했냐면 코폭의 중분류, 우리 예산 같으면 부문까지 69개 부문까지 해서 그 자료를 2015년 기준년 개편 자료로 활용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적어도 중범위까지는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좀 문제인데요. 국가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왜 중요시하냐 하면 EU 국가에서는 재정 지출의 준거 기준, 재정 지출의 방향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뭐로 타겟팅을 하냐 하면 코포그의 10개 분야에 타겟팅하는 게 아니고 69개 부문을 타겟팅합니다. 예컨대 이제 교육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게 있죠.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이제 이스케드라고 해서 국제 교육 분류가 있는데, 뭐 유아전 교육, 먼 교육, 그다음에 초등, 중등, 고등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EU 국가들끼리 잘 운영했나 못했나 이런 것들을 타겟팅을 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EU는 상당히 빨리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EU는 또 재밌는 게 GFS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대안도 쓰지만 SNA라는 기재가 나오면 EU에서는 다시 자기네 버전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게 말은 ESA입니다. ESA.
그래서 SNL, ESN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해결을 배우셨으니까 IFRS가 한국에 와서 앞에 K 붙여 쓰는 것처럼요. KIFRS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세 번째인데요. GFS 체계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현행처럼 이상한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쓰지 말고 실제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써보자. 그다음에 부채도 국내 국외를 해보자.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또 하나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실 현금 물음표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상한 것 같아요. 2호조 개발 당시에 사실은 직접적 현금 물음표를 대는 시스템이 이렇게 산출이 되도록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일부 객체들할까 일부 주체들의 지대축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이 사장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현금 물음표를 다시 좀 작성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는 미작성하고 있고 지방에는 지방재정법상 법상 유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금 정도는 한번 터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조금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유에서 쓴 것들은 그림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내려가시면 맨 마지막 그걸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조금 그 부분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논의의 장이 2라운드 논의의 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나가면 어떻게 개편할지는 제가 사실은 해보고 싶었으나 여기 하다 보면 페이지가 너무 많이 넘을 것 같아서 이제 다음 하고 싶은 주제는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요. 현행 재무제표, 국가 중앙정부의 재무제표, 지방정부의 재무제표를 다시 지혜표 체계로 리어렌지 했더니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걸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거는 사실 기재부의 회계 뭐죠? 회계결산과에 이야기 줬더니 이미 국회의원들이 논의한 것도 있고 제보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언론 그냥 써서 내버린 거고요. 다음 과제는 재무제표를 한번 중앙지방에 나눠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막 두서없이 막 여기저기 말씀드려서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불찰로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아직 정부 얘기를 거의 대부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를 그 박사님 얘기해 주신 걸 정리를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제 그 재정 운영 그러니까는 세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이제 지출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자산을 취득하고 또 자산을 취득하는데 혹은 정부 지출하는데 모자라면은 뭐 국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부채가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보여주는 게 국가 재무제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무제표를 이제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려면은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계 기준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만 회계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 자체로만 하면 국제 간 비교가 힘들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채가 얼마인데 미국은 얼마인가 뭐 또 영국은 얼마인가 이렇게 비교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통일하려는 노력이 이제 국제 회계 기준 공공부문 국제 회계 기준 입사스라고 하는 공공부문 국제 회계 기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떤 나라는 그걸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 회계 기준을 보고 좀 비슷하게 우리나라 자체 이제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지금 GFS는 이제 그거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죠. 이거는 이제 IMF에서 국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국제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아까 뭐 revenue라고 해놨는데 돈이 얼만큼 들어오고 돈이 어디에 나가고 얼만큼 썼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해 예산을 운용을 하면서 돈을 얼만큼 남기고 있느냐, 혹은 얼만큼 돈을 빌려서 쓰고 있느냐, 그거를 국제 간에 비교를 해야지 어떤 나라가 재정적으로 위험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 뭔가 워닝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또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뭐 그 나라에 뭐 투자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주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국제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기준이 GFS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나요,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코포옥이라는 거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 지금 GFS에서 얘기하는 거는 총액이 얼마냐, 얼마를 썼느냐, 얼마가 들어왔느냐 이건데, 이제 그 중에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어디에 썼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도 예산서를 보면은 뭐 교육에 얼마,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 얼마, SOC 얼마, 뭐 이런 분류들이 있잖아요. 그 분류를 이제 좀 국제적으로 좀 통일을 시키자. 예. 그래서 그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코포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준이 이제 나누어져서 그거는 어 지출의 분류.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정 박사님 얘기하신 게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어 어떤 나라가 교육에 더 많이 지출을 하고 어떤 나라가 교육에 적게 지출하느냐. 그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그럼 교육 중에서도 뭐 초등교육에는 얼마, 중등교육에는 얼마, 그거를 이제 쭉 이렇게 어 그 분류 체계를 통일을 시켜 놓으면 각국 간의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아, 이 나라에서는 초등에는 뭐 저기 지출을 많이 하지 않고 어떤 나라에는 뭐 대학 교육에 너무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코포옥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재무제표는 물론 국제 회계 기준을 완전히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재무제표, 국가 재무제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셨던 아까 IMF GFS 기준에 따라서 그냥, 물론 이제 순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는 수익부터 먼저 하고 비용 해서 이게 플러스가 되면 돈이 남은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정부가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쓴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굉장히 직관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돈이 얼만큼 들어오고 그다음에 돈을 얼만큼 썼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면 그거를 더하고 빼가지고 플러스가 나오면 사실은 돈을 더 쓴 거라서 돈이 적자가 생긴 건데, 예, 그게 플러스로 표시가 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 회계 기준을 어쨌든 참고한 우리나라 회계 기준으로 만든 재무제표에서 그냥 숫자들만 빼면 IMF에서 요구하는 국제 통계를 그대로 다 생산을 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조정을 해야 되느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지금 박사님께서 GF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좀 바꾸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거를 뽑아서 우리가 GFS 기준으로 IMF에 리포트를 할 수 있다면 굳이 그거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 변환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든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우리나라 재무제표, 국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준의 개편이 사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리한 부분이 완전 조금 더 쉽게. 네, 교수님 잘 정리해 주신 거 맞고요.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국가 회계 기준을 가지고 지방 회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데, 주로 GFS로 이제 변환하는 나라도 있고요. 대부분은 보면 GFS 자체가 그냥
회계 기준하고 동일한 데가 아까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같아요. 뉴질랜드 이런 데가 좀 거의 흡사한 거 봐서는 좀 더 리포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만나서 이제 이런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본 것은 거의 유사한 걸로 봐서는 하긴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그 자체가 GF 자체가 우리 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어서 그냥 그렇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국가회계 기준의 국가재무제표를 GFS로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바꾼다면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럼 이걸 뭘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작업하는 뭐 수정 작업하는 거 작업한다 치더라도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건 이제 회계 기준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건 그런 거고 저는 그렇게 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행 있는 재무제표를 일부 조세는 그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재무제표 가지고 이제 쓰는데 중요한 거는 GFS는 일반 정부 기준이니까 이제 이 세 개를 같이 모으는 건데 약간은 좀 애로사항들이 내부거래 이런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재밌는 거는 지금 중앙은 국가회계 기준을 쓰고 지방 교육청들은 또 지방회계 기준 준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일치해야 되는 것 같고 좀 하나의 기재로 보면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게 탄소 예산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EU OECD 이제 자료를 보면 그린 버제팅 태깅이라는 말이 태그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태깅만 잘하면 특별히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좀 충분히 몇 개는 일부 해보니까 그렇게 현행 재무제표만 가지고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해봐서 이제 다음에 하겠다는 거고요. 혹시 뭐 학생들 분들이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달리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정을 묶는다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이제 접근은 똑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IFRS도 맨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상장 공기업 이렇게 시작이 됐었고요. 제가 2012년도에 준정부로 가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인데요. 그게 결국은 가서 좀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도 그게 지방으로 가려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지방회계 그때 심의위원이어서 그거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이제 유예시켰는데 아직까지 잘 안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는 것이 입세스는 한국에 아직은 뭐 논의는 됐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끔씩 이제 IDB랜드 가면 우리 디브랜에서 입세스 도입했다고 막 뻥을 치는데 그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아직 실제로 도입 안 된 건데요. 크게 봐서는 어떤 계정의 묶음이라고 보는 건 동일하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제가 그냥 제 혼자 생각으로는 계정의 묶음 정도로 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기 우리 이제 안중기 박사가 말씀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국제회계 기준은 수익을 언제 기록해야 돼, 인식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인식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뭔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GFS는 어떤 종류의 수익들을 합쳐서 표시를 해줄까 뭐 그런 질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계정의 통합이다 GFS는 입사스하고는 다르게 입사스는 이런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죠. 그거는 정확히 납품을 인식을 해야 될지 맞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수익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셔널 텍스라고 있고 소셜 컨트리뷰션이 있고 아들 세 개 나눠지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뭐 세금이 있고 이제 세외 수입이 있고 사회 보장 뭐
기여금 이렇게 세 개 나눠져서 수익이라는 걸 하나 묶고요. 그 세부적으로 가면 이거는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는 다 매뉴얼에 다 있는데 대부분은 SNA랑 또 아까 조화가 된다 했었잖아요. 거의 맞아요. SN은 뭔지 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SNA는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소득 생산 뭐 지출 계정 만드는 건데 소위 말해서 중앙 정부가 일반 정부 단위뿐만 아니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죠.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GFS나 PSDS는 약간 포괄범위 다르댔잖아요. 그렇죠? GFS는 일반 정부까지 있는데 PSDS는 공공부문까지 넘어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D3까지는 뽑고 있지만 원래 규정은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D4까지 가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시면 공공부문 계정이라는 게 매년 발표가 돼요. 거기 가면 금융공기업도 13개가 포함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D3는 금융공기업은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왜 안 하느냐 하면 그때 IMF나 OECD에서 논의된 게 국제적으로 금융공기업은 그렇게 할 유인이 없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뭐 산업에는 게 이상한 데가 있어서 사실 한국은 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때 국제적인 커먼 룰은 그래도 비금융까지 포함은 된다라고 이제 논의가 됐었고요. 이제 또 약간 추가적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면 D2라고 하죠. 일반 정부 단위의 모든 재정 상태표, 특히 건전성 관련 부채는 모든 나라들이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IMF에. 근데 D3에 관련돼서는 그냥 검고거든요. 그 전 세계 7개 국가가 발표를 해요. 우리 D3 부채 말이죠.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업 부채들 중에 숨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약간은 좀 그렇죠. 뭐 예컨대 뭐 산업은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뭐 매번 정치적 싸움에서 하는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 이야기하려고 했죠, 제가? 아, 네. 네. SNA는 사실 이제 그 지금 삼촌 빠져서 제가 다시 잊어먹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일반 정부냐 아니면 비금융 공기업 포함하면 공공부문이냐라고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SNA는 공공부문까지 보다가 포괄범위 훨씬 넓어요. 일단 하나가 포함되는 가게, 일단 가게가 들어가고요. 가게를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GFS에서는 교육이 예를 들어 50조라 그러면 SN에게는 60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교육이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순수한 지출을 하는 거죠. GFS는 정부에서 순수한 지출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SNL 가게 되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게에서 등록금을 내잖아요. 등록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에서 한 10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걸 10조 차이 나는 건 이게 가게에서 교육이란 기능을 위해서 투여한 그런 재정이구나. 이거 왜 그러냐 하면 SNA는 근본적으로 GDP를 만드는 거잖아요.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소비하고 중간 소비가 얼마나 되고 최종 소비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걸 다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게에서 낸 돈도 결국은 어떤 데인지 가잖아요. 근데 SNA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의 출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 출신인데 어릴 때 보면 우리 밭에 가서 우리가 먹으려고 채소를 심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마당에는 고추도 키우고 했었는데 그거를 원래대로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자가 소비한 건 원래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에서 뺀다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논의하는 게 SNA죠. 결국은 어, 국민 계정, 국민 전체 경제를 통틀어서 보는 어떤 개정 체계. 그래서 포괄 범위가 다른 거죠. 일반 정부냐, 공공부문이냐, 가계 비용까지 이제 확장하느냐 그 차이인데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사양부 공급 막 나오고 그다음에 산업연감토 이제 경제 하시는 분들은 아이오 거기서 나오는 산업 72개 뭐 어떻게 돈이 어떻게 가고 막 그 코이피션 이렇게 나오고 개수가 어떻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국민 전체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통틀어서 보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SNA가. 그래서 SNA가 그러면 2008이 가장 최신 버전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텀이 있어요. GFS는 맨 처음에 초기 드래프트 74년에 나왔지만 86이 가장 초기 버전이고 GFS는 68이잖아요. 그러면 한 16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그게 거의 일치해요. 그다음에 68에서 93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93에 16을 더하면 원래는 1999년에 2001이죠.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GFS 2014만 가지고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더 이상은 이제 안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GFS 203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뭐 GFS 잘 하시면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IMF FAD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GFS 보드 멤버가 있어요. 저도 거기 가고 싶어서 계속 코포그 논문을 계속 국제 논문을 쓰는 이유가 그건데 우리나라에 입세스 멤버는 있잖아요. 근데 GFS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멤버로 참여해서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제 통계를 보다 보면 이게 통계 기준이 도대체 뭐고, 그러니까는 각국별로 국가별 지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만든 건지 이제 그거가 기준이 이제 기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IMF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GFS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나온 거는 아까 이제 SNA 기준, 그러니까는 뭐 GDP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 간에 좀 비교할 때 어떤 기준을 쓰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정부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어, 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정부 지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중앙부처가 쓰는 것만 국가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잠깐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가 직접 예산으로는 안 쓰지만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예산을 국가로 봐야 되느냐, 아닌 걸로 봐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는데 공공기관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공공기관은 돈을 벌면서 막 하는 그런 공공기관, 자기가 수익을 뭐 LH 같이 뭐 수익을 벌면서 하는 기관이 있고, 어떤 데는 수익은 전혀 안 하면서 저기 정부에서 그냥 예산을 주면 그걸 그대로 집행하는 또 공공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까지 정부로 볼 것이냐,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논쟁인 거죠. 그래서 일반 정부라는 개념을 이제 그 정부를 가르는 기준을 일반 정부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그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그 정도의 공기업까지는 포함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하는 그런 거는 빼는, 그거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정해야지 어디까지 정부라는 거를 할 건지를 정해야지 국가 간 비교가 정부의 규모, 정부의 지출 뭐 이런 걸 할 때 그 기준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예. 얘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 또 가볍게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네.